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한 당정대 간 일부 혼선이 수습되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다시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EBS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죠. 육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네,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 위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일단 추미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또 다년간의 법조인 생활도 했고 여러 경험이 있고 또 이제 과단성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개혁을 잘 소위 얘기해서 잘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지만 사실 또 국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한편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침이 정해지면은 그 지침대로 모든 관료 조직이 움직이고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국회 같은 경우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그리고 다수결로 붙여진다고 해도 최대한 다수를 설득한 그런 방안들이 통과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추상적인 원칙 있지만 그 속에 어떤 구체적인 살을 채울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의 관건이 되는 것은 수사청하고 공소청을 분리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남아있는 검찰, 공소청 쪽에는 어떤 권한이 부여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혁 입법을 통해서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권력 구조가 잘못 짜여지게 되면 검찰의 힘은 약해졌는데 뭐 다른 쪽 경찰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것들이 견제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송치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해서 불송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사 종결권을 보장을 한 것인데 경찰이 수사 개시권은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냥 종결돼 버리면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다든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 그냥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개시는 경찰이 하되 정권 송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보안 수사권 정도는 검찰이 줘야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를 통제를 하고 재판을 준비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보면 골키퍼가 수비수한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점검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골키퍼가 수비수보다 높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골이 들어가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재판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OECD 38개국 중에 검찰의 수사권이 전혀 없다거나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물론 당연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은 줄여야 되겠지만 수사권 말고도 기소권에 대해서 기소 독점권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추미애 위원장이 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이제 방침까지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 위원장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해체에 준하는 그러한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 방안, 특히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권한을 나누고 또 어떤 인력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지침 속에서 현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개혁이 될지 개혁이 될지는 사실은 그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만 무력화되고 사실상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량이 조금 다소 부족한 경찰만 비대해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만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민들의
법률 비용,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검찰에서만 대응을 하면 되는 일이었겠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갔다가 검찰에 갔다가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 고려한다면 사실 추석 전까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왜 추미애 위원장 카드인가? 과거의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같은 상당히 좀 저돌적인 리더십을 민주당이 좀 원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하면 우리가 추윤 갈등이라 그래서 상당히 좀 정치권에서 갈등의 아이콘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분인데 과연 이러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 민의를 조금 고루 들으면서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난망하거든요, 기대가. 그래서 앞으로 법사위가 다시 또 정쟁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는 지금 상당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의 나머지 법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언론 장악을 위한 거라며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이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주장과 위헌적 입법으로 CNN 같은 그런 글로벌 매체와 경쟁토록 해야 될 방송사들을 이렇게 자꾸 우물 안에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방문진법, 여당의 방문진법 처리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맞서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현재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반대하는 소수파 쪽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있어서 여당 대 야당의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물론 이제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균형이나 견제라기보다는 정권의 코드에 맞는 어떤 공영방송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경험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여야 구조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참여형의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 제기는 사실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이전에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제기가 됐던 주장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들을 좀 열심히 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야당 시절에 다시 이것을 추진을 했고 사실 그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의 한 칼럼에 이런 방식의 공영방송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칼럼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내고는 아니었고 외부 기고자의 칼럼이긴 했지만 근데 그런 보수 언론에도 그런 칼럼이 실렸던 것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공영방송의 현실을 놔둘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하는 방증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했던 그런 법안이고 사실 총선이나 대선을 거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 법안에 수긍을 했다라고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늦출 수 없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글쎄요 그동안에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여러 가지 기회와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어도 범여권의 의석으로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필리버스터와 법안 종결 그리고 표결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새가 될지 필리버스터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상 국회법에 따르면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24시간 안에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고요. 계속 이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24시간 밖에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거라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 존재감도 없고 투쟁 의지도 없다. 이런 또 지지층과 국민들의 실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최소한으로도 하는 투쟁의 저항 수단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이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방송법 관련 법 개정들이 이게 균형과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결국은 이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려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세력이나 외부의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되고 있는 방송법의 골자들은 사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시민단체 또 미디어 관련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 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좀 다수가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 혹은 아주 좀 과격한 성향의 노조와 관련된 우호적인 세력들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방송가가 얼마나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는 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면 야당의 의견이 중요한 법인데 좀 야당의 의견이 묵살되는 과정에서 강행 처리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역시도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글쎄요, 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국회에서 9월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뭐 현재까지 민주당이 추진하고 처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비교했을 때 이런 공공기관 개정과 관련된 것은 뭐 굳이 민주당이 머뭇거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권 초반에 이렇게 공공기관장을 확 이렇게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한 정치적 니즈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른바 보훈 인사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을 민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기조가 분명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강행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걸리는 것은 그렇다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도 상당히 좀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버텼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과거에는 본인들도 자리를 지켰던 임기를 채우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임기를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이중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아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비판,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내로남불을 종식시켜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사실 예, 예.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가 다들 말이 바뀌었던 것이 현실이고 이거는 뭐 서로를 탓할 것도 없는 다 드러난 사실이라고 보는데 예.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는 사이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중립성이라든지 다원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공공기관은 대통령하고 임기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과 맞춰야 되는 그런 사정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 그게 서로 간에 불일치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혼란만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뭐 정권 끝나기 전에 급하게 사람을 심어놓고 나가고 그리고 정권을 새로 잡는 쪽에서는 그걸 항의하고 심지어는 좀 무리하게 몰아내려다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도 터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그냥 공공기관장 임기를 제대로 그 일치시켜가지고 네네. 그 임기 동안에 코드를 맞춰서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꾸고 싶으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추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은 한편으로는 정책 기조가 중요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부 같은 경우도 정권이 교체되어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일을 하듯이 이런 연속성도 같이 보장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이를테면 야당이나 국회에서 어떤 사회이사를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도 보완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도 제대로 더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도록 하거나 혹은 노동이사를 뭐 한 명이 아니라 2명 정도로 늘리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대표성 있는 사람 그리고 직원들을 두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은 더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7%, 2주 전보다 2주 전에 65%보다 8%포인트 하락을 한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33%, 이전 조사보다 9%포인트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추이가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 뭐라고 보세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논란인 것 같습니다. 사면도 사면이지만 이 사면 이후에 어떤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외면한다. 국민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가장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오만함과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논리에 갇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때 바로 심판의 이제 민심이 커지는데요. 저는 거기 상당히 좀 주요했다고 보고요. 예, 예. 특히 또 그 이후에 사면이 되고 나서 이후에 뭐 조국 전 대표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줬던 실망감이 결국은 사면 복권을 결단을 내린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복절 특사가 주요 원인이다라는 분석을 내놔주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네네. 이슈들은 좀 사그라들었어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가 돌입이 됐고 누구도 그를 비호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식 대주주 관련해서 이제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거는 정부 여당에서 바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춤하면서 철회할 수도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됐는데도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는 광복절 특사밖에는 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반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윤리적이거나 또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내 편 챙기기 이런 논란은 상당히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좀 현재 이렇게 뚜렷하게 하락하는 다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한 1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하락 원인, 또 국민의힘의 상승 원인, 또 국민의힘은 지금 어찌됐든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상 여당 지지율도 같이 하락하기 마련인 거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초고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했을 때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긍정평가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반발 이런 거는 여당은 직격탄으로 정당 정치에서는 바로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국민의힘이 반사이득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예, 예. 선거 시즌도 아니고 선거 때는 김문수 후보가 41%를 얻듯이 그런 반사이득이 가능하지만 평상시에 국민들은 상대평가를 하기보다는 절대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 수치상으로는 반 정도가 계속 적에다가 지지를 표했다가는 더 나쁜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현재 걸어온 최근의 길을 굉장히 부정평가하는 분들이 지지를 거두어 들인 겁니다. 그 지지가 다시 옮겨붙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 실망을 하고 싫다고 해도 무당층으로 빠지지 결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국 전 대표 사면 논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여당으로서 실은 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예. 또 정청래 대표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표 체제다 보니까 뭐 이른바 뭐 사람이랑 악수하는 거지 뭐 이런 표현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저는 실망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연동돼서 민주당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반사기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제 뭐 아직은 전당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파 갈등이 국민 앞에 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전환길 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러한 논란들이 제대로 좀 매듭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갈등 국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뉴스들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이 개파 갈등을 얼마나 잘 봉합하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뭐 당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선에 있어서 또 탕평책을 보이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날 모바일 투표율이 좀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 2위 후보 결선 투표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단 첫날은 열어보니까 장동혁, 김문수 후보, 반탄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대로라고 한다면 반탄 두 후보로 결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를 다각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특별사면 논란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또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이 좀 더 뭐랄까요?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투쟁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싸워야 된다. 이러한 민심이 모였다면은 이른바 반탄 후보들에게 조금 더 표심이 쏠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 또 이른바 전환기 씨 논란이라든지 윤호개인 논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정권 교체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심이 모였다면은 사실은 좀 찬탄 후보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집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너무나 흥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보인 여러 가지 어떤 오판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그런 악수들이 상대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전당대회에 관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찬탄 후보, 반탄 후보 모두 내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른바 친한계 표심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 대선 때를 돌아보면은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는 김문수 대 한동훈 이렇게 추려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반탄 1명, 찬탄 1명 이렇게 결선으로 갈 것 같지만 예. 하지만 대선 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 당대표 선거보다는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20%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반탄 후보 2명이 결선 투표로 다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찬탄 진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찬탄이 사실 구심점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 그런 부분이 있고 장동혁 후보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어떤 언더그라운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쪽에서의 좀 그 강한 지지세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찬탄 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뭉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 현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내란 옹호 논란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전 국민에게 불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반탄 후보 2명이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